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어떤 부위를 좋아하실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고기 종종 드시잖아요. 예. 어떤 부위를 참 좋아하실까요? 안심 많이 안심. 와, 봐봐. 우리가 부채살, 살치살, 등심, 네. 우삼겹, 안창살 얘기했잖아요. 네. 하필 안심이 하필 안심이야. 하필 안심이 없네. 아, 그런가요? 하필 안심이 없어. 다섯 종류나 준비했는데 안심이 없네. 다 준비해봤는데 안심만 없어. 야, 이 정도면 좀 너무 우리 아, 그냥 얘기한 우리가 건데 너무 못 들었습니다. 척 찔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안 맞아? 그러게요. 우리 나름 차 부위별로 다 준비해 봤는데 네. 어떻게 거기서 또 안심을 얘기하십니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등심도 준비했는데. 좋아하고 부채살도 좋아합니다. 이제 조금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생각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은 우리를 버린 건가? 박병창 이사님 우리가 싫은 건가? 약간 좀 섭섭합니다. 야, 부채살, 살치살, 우삼겹, 등심, 안창살까지 우린 준비했다고요. 네. 할 만큼 했잖아. 네. 근데 안심 바로 때려버립니다. 너 좋아하는 거 말고는 다 싫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혼조인데 길주 위주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 나스닥의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에 제가 횡선으로 박스권을 그려놨고요. 그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서 변동성이 심해졌고 그 이후에 매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요. 얼마큼 빠졌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곧 내일 다시 금요일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아래 꼬리들이 이렇게 있죠. 네. 주시장에서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의 타이밍에서는 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아래 꼬리가 있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후에 추정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 꼬리 좀 달면서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어제 아침에 이제 십자형을 만들었죠. 이렇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가 이제 공방 벌이다가 힘이 팽팽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수준인데 어떤 의미에서 반등을 했나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즉 시장이 추세적으로 그러면 하락에서 이제 벗어나서 움직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등을 했다라는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다우가 0.2% 하락했는데 나스닥 1.2%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0.49%고요. 나스닥 1.2% 상승했는데 엔비디아가 6.4% 상승하고 테슬라가 7.5% 상승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주도주이면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의 주도주들이 먼저 오르고 그리고 상승폭도 더 크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항상 주도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한 가지 좀 이건 저의 기우인데 어제 양자 컴퓨터 회사 우리가 많이 한 거 보시죠. 아이언큐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어제 오른 종목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실 미국의 투자자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만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가 있는데 그 개인 투자들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선호하는 많이 샀던 떨어질 때 많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주도주 위주로 많이 사는 편인데 아이언큐가 오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혹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올린 거 아니야?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언급을 드린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고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이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막 사면서 올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올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들, 많이 산 주식들을 많이 올라와서 다행스럽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들 종목의 상승폭에 비해서 상승폭이 작다라는 건 다른 것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의 주도주 위주로 반등을 했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1% 갭상 시작했는데요. S&P 500 기준입니다. 0.95% 갭상 시작했거든요. 장중 마이너스 0.4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오후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해서 플러스 0.49로 끝났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플러스 0.9에서 플러스 0.49에 끝났어요. 네.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니까 음봉으로 끝났죠. 어제 음봉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양봉으로 끝나고 거래량도 실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더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 속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리스크는 일시적이다.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펼 것이라는 이제 강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장이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CPI가 2.8%가 나왔고요. MOM으로는 플러스 0.2, 근원 CPI는 3.1%, MOM으로는 플러스 0.2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이 2.9%였거든요. 여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CPI가 9%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추이를 장기적으로 본 겁니다. 9.1%까지 올랐다가 3%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기저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스티키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다가 맞아요.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작년에 금리 네. 인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3.0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다,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2.8%까지 떨어졌으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2.8% 나온 3.0과 2.8% 나온 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네. 있는 거고요. 여전히 지금 2.8% 있는 부분에서는 주거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식료품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식료품 이런 쪽이 좀 올랐어요. 근데 생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2.8% 정도 나왔기 때문에 CPI가 좀 떨어져서 물가가 떨어진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좋았다라고가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CPI가 급격하게 2% 초반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경기 둔화 얘가 우려가 급격하게 있으니까요.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경기가 추락하는 거에 대한 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떨어지고 밑으로 추락하지도 않고 전월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있었다라고 해서 시장은 좀 안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CPI는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어제 핫 이슈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럽 연합에서 4월부터 260억 유로 상당의 미국 제품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하고 비슷해요. 지금 미국 지수가 한 9%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했죠. 나스닥이 그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할 때 지수 움직임이 어땠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일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미국 지수가 얼마 떨어졌냐면 S&P 500이 18년 3월에 네, 7% 하락했었어요. 7%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어요. 1월에는 12% 하락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3월에 7% 하락했다가 또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계속 그랬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오르진 않았어요. 예, 박스권은 2018년도에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거의 박스권은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하락이 지금 연초부터 봤을 때 미국 시장이 한 7% 정도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연초에 12%로 급락을 했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을 처음 맞대응한 거잖아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네. 어떻게 할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상황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박스권으로 계속 있었는데 그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결국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된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 맨날 관세 매기냐 안 매기냐 가지고 시장을 매일매일 거기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네네네.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때랑 비슷한 형태로 가되 그 정도는 이미 예. 한번 경험한 거기 때문에 예, 예. 정도는 좀 작아지는. 정도는 좀 폭은 좀 작아졌어요. 좁아지는. 그때보다는 작거든요. 네.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주셨으니까 차이점은 네. 뭐냐면 그때는 2016년도 15년도에 시장이 안 오른 상태였어요. 네. 밑에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근데 지금은 올라 있는 예, 상태죠. 예, 근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소위 고평가 논란이 있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매물을 맞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텔이 신임 CEO 임명에 를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 나온 것은 TSMC가 지분 인수 얘기들이 계속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본장에서 4.5% 올랐고요. 지금 시간에서 약 11%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의 나스닥에 즉 반도체 위주로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낙폭이 컸던 테슬라는 올해 50%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7.5%라는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일단 저 밑에서부터 반등을 주도주 위주로 살짝 한 상황이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건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 빠진 상태에서 이 박스권이 뭔지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테슬라 보여드릴 때는 항상 그려놓은 박스권입니다. 요게 언제예요? 트럼프 예, 저기 당선 확정. 당선. 당선 확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네. 당선 확정 가격이고요. 그 위에 올랐다가 이게 원위치 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제가 박스권을 계속 그려놓는 이유는 엔비디아는 작년부터 이미 작년 한 가을쯤부터 주가는 추세라는 게 없었다. 그냥 계속 있는 상태였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빠지면 얘기가 다르죠. 더 간다는 거는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더 갈 수 있어라고 의심을 하지만 그렇다고 빠지면 자기 가치 대비 고평가 논란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서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GTC가 있습니다. 네. 그 GTC의 기대감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면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그동안에 쭉쭉쭉 빠지면서 그러면서 반등도 세게 줬습니다. 그런데 애플을 한번 보세요. 애플은 반대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반등하는 동안 빠지고 있어요. 어제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테슬라나 애플이 좋아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좋아서 애플은 이제 나빠져서 기업의 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애플이 이렇게 오르는 애플이 신고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 애플 오를 때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애플 왜 오르는 거야? 어느 누구도 애플 오르는 거에 설명을 잘 안 하고 뉴스도 별로 없어요. 네. 계속 올랐습니다. 얘가 계속 올랐었거든요. 얘 오르는 동안 그러면 누가 빠졌었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안 좋았어요. 특히 엔비디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등하는 동안 얘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뭘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그들의 전체 운용에서의 자금들의 펀드에서의 수급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애플에 지금 악재가 나와서 빠지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또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호재가 갑자기 나와서 반등했냐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러한 변동성 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1.47% 올랐고요. 코스닥 1.11%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빠지는 동안 잘 버텼죠.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할 타이밍에 좀 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네, 그 표현 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곧바로 올랐어요. 곧바로 올랐는데 1.47% 올랐는데 안에 내용이 어제 괜찮았던 거예요. 안에 내용이 뭐냐면 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환율이 어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해줬고 현물도 같이 매수해줬고
그래서 비차이 프로그램에서 2천억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3,796억 순매수해 줬습니다. 환율이 어제 제가 환율 말씀 좀 드렸잖아요. 네. 환율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해 줬습니다. 어제는.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줬고 환율이 좀 떨어졌고 선물에도 좀 매수를 해줬다.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난번에 그 옵션 만기일 때 왕창 샀다가 그 대부분 다 털었었거든요. 그랬다가 또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의 변화 가능성을 좀 이제 비춰줬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상승의 주도주는 반도체였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2.4%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5.9%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 5.9%. 네, 시총 상위인 LG에너솔은 2.2% 올랐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아주 강하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반도체가 일제히 전부 강세였습니다. 5에서 10% 사이여서 다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은 네. 대부분 그랬고요. 2차 전지는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대표 종목이 2.2% 오르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한 2에서 3%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즉 우리 시장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들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자동차 같은 주들이 같이 올라주면 내부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 시장의 상승에.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이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얘들은 다 주도주는 힘이 없고 네. 다른 걸로 테마만 오른다. 이거는 금방 꺾여요 나중에. 근데 얘네들이 오른 것은 이제 조금 분위기는 좋아진 분위기가 어제 하루는 일단 있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오후 들어서 방산주하고 해운주하고 조선주가 갑자기 막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요? 예, 어제 애들이 꽤 떨어졌어요. 애들 종목들이. 특히 하나그룹주 있죠. 네. 하나그룹주는 마이너스 5%, 10%까지 다 맞았어요 어제. 그래서 그거는 뭐 그래서 무슨 악재가 나왔나 해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악재도 없어요? 그렇게 근데 설명을 하기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 시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보면은 뭐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얘들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는 굳이 만약에 조선주나 이런 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 발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찾아봤더니 그럼 자동차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자동차는 또 안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많이 올라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 세금이 네. 나오고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자금이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있는 자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도 5.9%, 2.46%씩 올랐고요. 어제 또 고려아이는 뭐 개별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26% 올랐는데 어제 고려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어제 처음으로 한번 올랐던 거예요. 특이해서 이건 좀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철강주들은요. 미국의 생산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많이 올랐어요. 네. 생산 공장이 네네.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고 쿼터제가 없어진다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이다라는 해석을 좀 하는 부분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철강주가 좀 오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정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까지 봤고요. 네. 아까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미국의 지금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은 2018년 상반기하고 한번 상반기 차트 한번 보세요. 그때도 이랬어요. 그때도 이렇게 빠졌다가 또 반동 줬다 빠졌다 반동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처음으로 빠진 걸 이제 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유사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 네.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때는 그러면은 막 그때 그 교육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될 거란 말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2016년, 15년도에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두면서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후의 변동성은 지금 지속되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기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뭔가
트럼프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 시장 봐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제 레리 서머스 교수는 경기 침체 확률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유를 막 대고 그랬었습니다. 안 좋게 그 석학들은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그랬냐? 또 그랬어요. 2018년도에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당시와 다른 점은 시장 지수 및 주가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는 저는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주면 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별 종목 단에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경기 둔화 얘기 여전히 혁학들이나 월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둔화 및 침체 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일시적이다. 요 과도기 이후에 경기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구간에 계속 미국 시장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미국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슈별로 종목별 또는 테마별로 움직임이 있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GTC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뭐 상대 강세 분위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환율 지금 이제 남은 거는 국내 기관들은 약간 돌아섰어요. 돌아섰다는 게 뭐냐면 맨날 안 좋게 보고 매도하다가 네. 조금 돌아섰어요. 이제 마음을 좀 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남았습니다. 외국인들은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향후에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환율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나스닥 종합이고 이건 우리나라예요. 차트 보시면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길 지지하면서 밑에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작년의 느낌하고 딱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 그 이사님이 예.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나스닥 이게 올라가는 거, 한국 이렇게 내려가는 거 예, 보여주셨는데 정반대네요. 근데 뭐 이런 얘기들도 또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뉴스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좀 조정을 보이는 동안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연기금도 차익 실현 좀 했고 네. 우리나라 좀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한 부분들 우리나라에 좀 돌아왔냐라는 분석을 한 자료들이 오늘 신문에 기사에 뭐 여러분 보시면 나오거든요. 안 돌아왔더라고요. 어디에 많이 갔냐? 중국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중국으로 많이 갔고 여전히 미국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거의 안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신뢰 많이 잃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다분히 정책적 요소예요. 그거는 행정부와 정치권의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TSMC, 인텔 인수 추진, 로이터발 뉴스가 있었는데요. 전에 이거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에서는 인텔을 살려야 되는데 미국의 기업이 인텔을 사라고 하니까 이들은 못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운영해요? 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이런 데들이 맨날 말만 나오지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TSMC에서 지분 인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TSMC가 인텔을 사버리면 미국 기업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거예요. TSMC에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의 니들도 참여를 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얘를 하자. 그래서 TSMC가 합작법인의 지분 50% 미만을 보유하면 나머지 이건 너희들 기업, 미국 기업 아니냐. 그러고 하자. 그럼 TSMC는 왜 이걸 뭐 사실 자기네들 지금 충분한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뭐 캐파를 높이기 위해서 캐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두 기업은 반도체 공장의 운영 방식과 장비, 공정과 소재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앞으로 난관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걸 뉴스를 보면 일단 트럼프 시작한 지 뭐 2개월뿐이 안 지났지만 이거 트럼프 행정부 4년 안에 이게 끝날까 하는 정도의 굉장히 빅 뉴스이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뉴스는 계속 팔로우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벤츠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대요.
벤츠가 스마트카 개발에 중국 기업들과 손을 만약에 잡으면 네. 이 지정 리스크로 결국 나중에 일단 허사이사하고 지금 스마트 개발에 MOU 개발을 했다는 네. 협정을 했다는데요. 이게 허사이사가 작년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제외됐던 데거든요. 네. 근데 여기하고 손잡고 이 회사가 뭐냐면 라이다예요, 라이다. 네. 라이다 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 손잡고 스마트 카를 개발하는데 이게 중국 내수용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대비 스마트 카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유는 뭐냐? 상당히 오랫동안 지정 리스크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정 리스크보다 일단 문제는 얘네들의 기술력과 싼 가격 경쟁력으로 볼 때 얘들하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최종 결정을 했다라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돼서 미국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제재하고 허사이사를 제재하고 이러면 네. 이 벤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이쪽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허사이사죠 이름이. 예, 허사이사. 이름이 허사입니다. 허사이. 허사이. 예, 허사이. 어디서 띄어 읽어도 좀 요걸 한자로 써야 되는. 허사이사. 예, 허사입니다. 허사이사. 위에 허사이라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허사이. 어디서 띄어? 네. 허사이사. 허사이사. 예. 그리고 유리기판 얘기는 꾸준히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SKC나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램리서치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참전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가져오냐면요. 확산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로 지금 되고 있나를 좀 우리 알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램리서치가 H뱅 공정에서 시각 도금 기술로 상당 부분 그동안의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많이 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첨단 패키징 제품 총괄인 시핑리 요 사람이 워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과 유리 인터포저 고객과 협업을 시작했다. 글래스관 통정극 우리 지금 HBM 실리콘 밑으로 해가지고 다 TSD. 엮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유리로 얘기했죠. 네네. 유리의 도금 및 배선 기술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워딩을 줘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먼 기술이라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노스볼트 있잖아요. 파산 신청 결국은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작년에 재무 리스크로 인해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이거 이제 법적으로 뭐 채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 받지 마라. 그 사이에 네. 재무적인 어떤 노력들을 하고 뭐 이런 것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올해 1월 달에 80억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의 발표는 공식 발표는 실행 가능한 수단은 모두 탐색해 봤지만 사업 지속에 필요한 재정적 조건을 확보할 수 없었다. 돈을 못 구했다. 그래서 파산 신청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로이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는 아시아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라이벌로 개발하려는 유럽 최고의 희망이 끝났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노스볼트는 결국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 리스크가 중요합니다. 재무 리스크. 네. 이 부분을 지나가고 이 재무 리스크가 없다라는 게 있으면 아마 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가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이 뉴스도 반도체가 오르는 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가 오르면 우리 반도체가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미국에 또 반도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GTC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제 반도체 강세를 올렸는데 이 두 가지 뉴스가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강세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실 뭐 전문 용어들이니까 저전력 광대역 광목이 아니고 광폭일 겁니다. 광폭 입출력 그러니까 LPW라고 하는 모바일용 디램 로우 파워겠죠, 저게. 예.
모바일용 DRAM LPW를 업계에서는 모바일 HBM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PW를 그냥 모바일 HBM이라고 인식하고 우리는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요거를 애플하고 손잡고 개발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애플 및 복수의 개발사들과 개발하기로 협업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2028년 양산 계획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온 디바이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온 디바이스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건 서버용 HBM 삼성전자가 못 따랐고 그 고생을 했는데 네. 이거는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요. 예. 결국 저거 다 스마트폰에 들어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스마트폰 그러니까 팔고 있는 데가 애플하고 삼성전자잖아요. 예, 예, 예. 다 먹는 거네요. 이게 성공해서 표준을 만약에 만들면 만들어지면. 표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들이 표준을 만들면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을 오. 따돌리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오. 부분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영업 보고서가 발표가 된 게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네. 올해 메모리 업황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전망한다. 다만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전망한다. 메모리 생산 기업들의 2024년 작년 4분기부터의 감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일부 생산 기업들은 가격 인상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반기에 HBM4 양산할 거고 DDR5에 주력할 것이고 파운드리는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저는 요 뉴스에서 삼성전자에서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너무 삼성전자 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래서 마이크론이 가이드라인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본인들의 내부적인 영업 보고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좀 그 추이를 신뢰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맨 밑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이게 어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요건 변수이다. 그거가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는 회복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그래서 반도체에는 이런 게 호재성 재료가 됐겠죠.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7번 뉴스는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제가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나와서 개인이 단독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실수할까봐 지웠다가 또 있길래 지웠다가 근데 요번에는 아예 우리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대만중앙통신에서 뭐 뉴스시니 뭐 포털뉴스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는 법안을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하원에 올라간 거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올리는 거, 의회에 올리는 걸 상정한 네, 네. 것은 작년에 한 거예요, 이거요. 그때도 한참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하원이 해외 적대국 배터리 디커플링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상원만 남았는데 상원도 거의 통과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안보부에 자금이 들어간 경우 중국산 배터리 사용 및 구매 금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CATL, BYD 등 6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원이 통과되면 2027년 10월부터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미국 내 모든 프로젝트의 중국 배터리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액면으로 탁 인지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성 뉴스이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면 밑에 부연 설명으로 다 기자들이 써놨어요. 네. 국내 기업에는 기회 뭐 이런 거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통과될 것 같아요. 일단 상원도 통과될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었냐면 이 내용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네. 기업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인지된 과거의 뉴스이다라는 인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반영이 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2027년이면 먼 일이잖아, 아직 나중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처음에 배터리가 떴었던 2025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배터리의 개화는 2027년 이후라고 다들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2027년부터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미국 내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데도 대부분 다 추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게 당장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 뉴스가 과거로부터 있었던 뉴스라서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뉴스에 쓰는 기자분들은 우리 국내 기업의 기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캐즘을 지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당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면성까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올리브영 작년에 매출 4.8조, 당기순이익 4,702억. 작년 5월에 일본 법인 설립했고 올해 2월에 미국 법인 설립했는데 이 해외 법인 설립의 확장성 이걸 보시면서 이쪽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라고 하면 올리브영 가져오면 올리브영이 이 상장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올리브영 설명하는 게 아니고 화장품 섹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2월에 미국 법인을 5월에는 일본 법인을 예. 설립하는 해외로 진출을. 근데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가시고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역시 미어 터져요. 그 정도예요? 제가 명동을 자주 가는데 지난주에도 명동 갔다 왔는데 예. 거기 매장이 한 5개인가 있어요. 명동에만. 근데 네 사이 개인가 많아. 다 미어 터져요, 진짜. 명동성당 앞에 저도 가봤는데 네. 한 20 계산하려면 20명 정도 있습니다. 진짜요. 자, 하여튼 뭐 문화의 힘이 결국은 이런 것도 아마 좀 그러니까요. 키우는 거 아닌가 네. 싶고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